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브로인간 박민석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시고 또 수능 보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능에 대한 해설은 딱히 의미는 없는데 그냥 1년 공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저도 하는 거고요. 그냥 궁금증이 있다면 뭐 해결해보는 정도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막 공부 방향을 잡아나갈 건 아니니까요.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난이도는 알 수 없죠. 제가 가서 시험장에서 그 악조건 속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땠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시험이니까 어려웠다. 그리고 중간중간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이렇게 대응했어야 했다. 뭐 하는 이야기 정도를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화작부터 1번 언제나처럼 유형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응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위치가 확실한 것 먼저 보자고 했고 위치가 확실한 것 나중에는 아마 그 다음 우선순위로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 형태를 알아서 찾을 수 있는 거 보자고 했었죠. 1번 초반부에 있을 거예요. 그죠? 2번 확실하게 형태를 알 수 있어요. 물음표와 괄호 맞잖아요. 청중의 반응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해요. 3번 괄호 이후의 내용을 봐야 돼요. 2번이랑 3번까지 보면서 확인할 내용이 좀 쌓이죠? 2번과 3번 중엔 2번을 먼저 봤어야 했어요. 보면 목적을 밝히는 부분은 보통 이쪽에 있는데 없죠? 그래서 혹시 하고 봤더니 물음표와 괄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넘기면 됐죠? 2번 자주 나오던 유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얘는 저는 항목별 내용일치라고 부르는데 내용을 다 읽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딱 자료 3개 그리고 여기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겠죠. 그것들을 짝 지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중심 내용만 딱 가지고 와서 선택지 판단하고 바로 지우면 돼요. 기억의 자료 1이래요. 갔더니 어떤 내용 얘기했냐면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대요. 돌방 무덤의 내부이고. 봤더니 그 내용이죠. 지워주시고요. 2번 자료 2에 가서 이 앞뒤의 내용을 쭉 볼 건데요. 봤더니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네요. 그리고 좀 어려운 거 주대종소법 이런 것들이 나왔고 뭐 풍요로운 삶, 뭐 주인의 권위 이런 거 나오네요. 대충만 알고 와도 상관없어요. 2번, 3번에서 그 내용 알면 다시 가서 찾으면 되니까. 권위 보고 지우고요. 또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 풍요로운 삶이 사후세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자료 3 디귿과 관련한 내용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자료 3은 약간 핵심적인 함정이 있었는데 그 함정은 뭐냐면 여기서 이것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한 편이 있어요. 자료 이렇게 디귿으로 제시된 이후의 내용이 모두 다 자료 3에 해당하는 내용인 줄 알았다면 수호해준다고 여겼다. 이 내용 가지고 낚일 수도 있었죠. 다만 여기에 한편으로 내용이 끊어져 있고 이건 바로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면 답을 4번으로 찍을 수 있었죠. 되나요? 사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료 3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림을 봐도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 내용. 3번 좀 뭐 새로운 유형은 아니죠. 거꾸로 내용을 도출해내는 거. 이건 6월, 9월 뭐 거치면서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오고 그랬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얘를 거꾸로 도출해낼 거예요. 네, 그것은 하고 받았죠. 그리고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었겠죠? 답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 그건 아마도 여기에 나온 중심 내용이 고구려 이후에도 이어졌다라는 내용 아닐까요? 답은 1번이 될 확률이 높을 거고 나머지는 하나씩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은 너무 막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요 정도? 4번부터 쭉 있네요. 4번 지문을 먼저 다 읽고 4번을 푸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씩 확인할 내용을 먼저 체크하고 그게 있나 없나 각각의 기호들에 가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답은 5번이 됐죠. 하나씩 확인이 됐으니까. 5번에 이 미음 같은 게 있으려면 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맞아? 라는 형식의 내용이 있어야 됐는데 그냥 묻는 형식을 활용해서 그럼 장소의 회귀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 추가적인 어떤 회의, 추가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답은 5번이죠. 5번 얜 중요한 건 학생 1이었고 저도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는데 가서 학생 1을 그냥 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봤자 아마 학생 1이 말하다가 다른 학생들이 섞이니까 그 학생들의 말을 가지고 학생 1이 했다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얘는 처음에 말하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하는 내용을 학생이를 엄격하게 찾으면서 막 보면 절대 없어요. 지워주시고 이게 아마 다른 학생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체라는 말을 신문기사로 바꾸면 이렇게 가랑 다를 고를 수 있게 되죠. 가, 그리고 나 지워주시고요. 나 지워주시고 했더니 가랑 다를 고르는 순간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마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조금 더 심적인 어떤 편안함은 있겠죠. 다음 6번 학생이가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그냥 나만 보고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쉽게 나온 게 요 문단을 아예 나눠줬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문단을 줬다는 건 낚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낚시는 되게 내용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깊게 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쭉 지워지다 보면 전문가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 방심하면 안 돼요. 왜? 내용적 차원에서 꼬아놨을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전문가도 나오고요. 그 다음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면서 어떤 인식의 변화도 나오지만 이 전문가가 이 내용을 말해주는 게 아니었다고요. 강조하였다. 이러고 끝나고요.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새로운 상황을 주면서 더 이상 어떤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라면서 변화하는 건 이후에 나오죠.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그 전문가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는 건 배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변해갈 거야 라는 뭐 이야기를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전문가의 견해랑 이건 변화는 맞지가 않죠? 답은 3번 이렇게. 7번 기준들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 각각의 뒤에 있는 내용만 글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조금 쎄한 게 있죠. C를 고려할 때가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의심은 아니겠죠. 답은 3번 같은 내용이 아예 없던데요. 답은 3번. 이렇게 풀렸습니다. 8번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저는 거꾸로 찾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 형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기보단 그러한 형식이 있는가를 거꾸로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 1번부터 봤다면 확신 갖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재는 게임화였는데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게임화 vs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뭐가 없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인데 한 번에 확인하긴 어려웠을 거라고요. 2번 효용적 측면을 부각한다 활용되기도 한다. 뭐 좋나 보죠. 앞에도 효용적 측면이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양상 사례를 제시한다. 바로 또 위에 있죠. 이런 사례들 지워주시고요. 4번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이건 아마도 앞부분에 뭐뭐란 뭐뭐를 의미한다 라는 형식으로 있을 거예요. 가볼까요? 게이머란. 그 다음 5번 제재와 관련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상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한다. 이게 화법에 나왔다면 아마 초반부에 나왔겠지만 장문이기 때문에 어디 나올지 몰라요. 긴장되지 말고 찾아보세요. 심지어 맨 앞에는 그냥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얼마 전 한국사 수업 시간에 끝났네요. 확인해 주신다면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9번 먼저 자료를 요약하세요. 그게 좋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고 기억의 신문기사에는 가상의 나무 심기가 실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환경보호 이야기 끝. 그냥 긍정 사례라고 처음에 전 판단했고 상세한 내용은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은 전문가 인터뷰. 이건 그냥 전문가 그 자체가 포인트고요. 되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 같네요. 디귿 연구를 했더니 좋아졌고요. 좋아졌어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이유는 딱 이렇게 말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료 기억, 니은 디귿은 딱 요런 내용이었어. 더 이상의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보통 선택지에서는 그럴싸한 내용으로 조금 더 얹어서 새로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딱 엄격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은 딱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봤더니 1번부터 쭉 확인이 되죠. 그러다가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나눈 순간 망했어요. 그건 둘 다 그냥 유의미한 효과로 퉁쳐지는 내용일 뿐 동기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죠.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10번 새롭던데요.
되게 새로워요. 원래는 초고랑 고쳐 쓴 글이 있고 그 고쳐 쓴 글과 초고를 막 비교하면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다가 요 내용에 대한 어떤 중심을 파악해야겠다. 요 내용과 글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봤더니 얘는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쭉 이야기하는 걸 찾아야지 하고 봤더니 되게 다양한 부정적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 측면인가 봤더니 승부욕을 과도하게 했더니 조금 친구랑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그 다음 문법. 문법은 예상대로 나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예상이었냐면 제가 예상했던 건데 이렇게 적중이다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읽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을 거고 그게 아마도 지문형으로 나올 것이며 한글 맞춤법 혹은 어휘적인 측면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맨날 그랬어요. 요즘 형식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아는 것 바탕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11과 12가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 13부터 15까지는 바로 알고 바로바로 그냥 풀어버려야 되는 문제였어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특히나 13번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13번은 되게 문법을 그냥 개념 공부할 땐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다면 약간 개념 공부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1번. 11번에서도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개입되어 있어요. 미리 알고 지식으로서 접근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관형사가 뭔지 알아? 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관형사는 그 자체가 품사가 이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얘는 vs 이렇게 써야 돼요. 용언의 관형사형.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관형사를 아예 통으로 외워버리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말해버린 적이 있네요. 어떤 그 이근갑 선생님이라는 분의 그 관형사 외우기 노래 가지고 해버리면 편하다라고 말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사용했으면 여기는 다 걸려요. 어쨌든 간에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했는데 전 처음에 당황했어요. 분석이 이렇게 될 테니까 이상한데? 하다가 부분도 가능하구나. 두길 보기에 두길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형사가 아닌 것, 즉 용언의 관형사인 걸 제껴냈죠. 얘를 제끼고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니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을을 넣어보면 되겠죠. 을을 넣어보면 새해를 맞이하다, 한 몫을 하다, 두말을 없다. 이상하네요. 그래서 두말 없이가 지워지면서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한몫하다도 맞는지만 확인했으면 됐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기도 내용이 많고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의심부터 하려고 했어요. 언제나 전 많이 읽어야 될 땐 의심하고 그 내용을 읽어서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곤 하죠. 5번부터 저는 읽어봤는데 양반은 그치 옛날에 양반이라는 건 신분과 관련된 말이니까 흔적을 담고 있다라는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의심해서 제외했고요. 4번. 가죽 띠는 재료, 허리 띠는 위치. 괜찮네요. 바로 지워주면 되겠고요. 3번 모르겠어서 냅뒀어요. 2번 변사라는 건 전 변사가 뭔지 알았어요. 옛날에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에서 그냥 틀어놓고 거기서 이때 춘향이가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 변사였거든요. 시세상에 반영된 단어다. 오늘날에 안 쓰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입술연지 소전매주. 입술연지가 뭔데? 립스틱을 입술연지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거 가지고 립스틱이라는 새로운 어떤 문물을 이야기하는 건가? 소전매주도 그런가 봤더니 맞더라고요. 확인하고 바로 지웠고요. 의심은 안 했어요. 이제 5번은 거의 의심 가지 않았고 3번은 뭔지 몰라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기존의 의미가 기존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그런가? 원래 그릇을 닦았다는데요.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약간 그냥 쓰임이 확대된 거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생겨서 총각을 봤더니 총각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의심한 거에서 답이 나오는구만. 답은 3번. 이렇게 됐었죠. 의미라는 건 원래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면 확대, 축소, 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이동은 관련성이 아예 없는 거. 그래서 사라져 버렸다는 건 의미의 이동에 해당할 테니까 더해졌다. 기존의 의미의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건 아마도 확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아예 범위가 달라져 버리니까 답은 3번이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13번. 용언 활용의 예라고만 말하니까 뭔 활용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크게 나누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게 중요했지만 각각의 항목들의 제목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었다 하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담가 이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는
담그다 플러스 아인데 담가가 됐습니다. 얘를 뭐라고 할까요? 의탈락이라고 하고 규칙 활용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규칙 활용은 몰랐어도 됐긴 해요. 그 다음 이거 거르 플러스 어서 했더니 걸러서가 됐어요. 어간이 바뀌었나요? 어미가 바뀌었나요? 어미는 그대로 있고 어간이 거르에서 걸리을 같이 이상한 게 된다. 언제나 어간이 이렇게 멀리을처럼 이상한 게 되는 건 꼭 어간이 바뀌는 경우고 르 불규칙 활용으로 꼭 러 불규칙 활용과 구분해서 알아놔야 된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뭐 누구나 말할 만한 중요한 내용일걸요. 그래서 얘는 르 불규칙이다 얘기했어야 됐고, 보자마자 문법 좀 하는 사람들은 좀 우스워요. 르 불규칙 러 불규칙 되게 고전적인 걸 내고 앉았네 하고 2번을 바로 찍죠. 확신 갖기도 쉬워요. 근데 몰랐다면 나머지를 더 봤어야겠죠. 갈 은이 간이 됐다. 갈 플러스 은 했더니 간이 됐어요. 뭐가 없어졌죠? 리을만 없어지면 다 해결돼요. 으라는 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 이어주기가 어려울 때 잠깐 도와주는 매개 모음이라는 것 이기 때문이죠. 얘는 리을 탈락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하였더니 되는 건 히읗 불규칙 용언, 유일하게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졌다에 어가 붙었더니 저어가 되더라. 왜? 시옷 탈락이니까? 아니요, 시옷 탈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옷 불규칙이라고 말하는 내용 기억해줬으면 좋았죠. 답은 지워지다 보면 2번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얘 아마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내용은 히읗 불규칙은 색깔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대충만 알았다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히읗 불규칙은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히읗 받침을 가진 어간인데 이 어간이 이음절 이상의 어간이고요. 그리고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 이러면 히읗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이음절 이상의 어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외면하지 않고 쉽게 그냥 퉁치지 않고 어려운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양상을 확인해도 되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얘는 딱 보면 이어진 문장 문제 같은데 이어진 문장을 그냥 쌩 까고 끝에만 집중해서 아는 문장만 보자 이거였어요. 이건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그 풀이법 그대로 하면 거의 끝나는 내용이었죠. 저는 좀 어렵게 나왔을 줄 알고 거꾸로 봤거든요. 지저귀는 들판, 관형절, 뭐 관형사절 뭐 이런 거. 그 다음 안았음을 명사절, 목적어로 쓰였다. 되죠? 내리기 전에, 전 여기서 문제 나올 줄 알았죠. 내리기 의 전에를 떠올려도 좋고 아니면 전이 의존명사니까 내리기는 무조건 관형어로 쓰였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얘는 명사절이 관형어로 쓰였다까지 분석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A 관형절, B 관형절. 하지만 A는 좀 다른 관형절, 동격 관형절이라는 내용 알 수 있었으면 좋았죠. 되나요? 1번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싱겁죠. 답은 1번. 주성분이 뭔데요? 주성분은 주목보 서술어인데 서술어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 목적어니까 지워주시고요. 부속성분은 꾸며주는 말 친구들 둘 관형어와 부사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왜? 관형절이니까 관형어로 쓰였겠죠. 이 내용 정도 확인하시면 맞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렵던데요. 일단 얘가 이중모음인 건 천원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뭐 다른 분들 공부할 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얘도 들어서 하거든요. 아, 배 아파 혹은 배고파 이게 아니라 아, 바이 아파 맨날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했던 내용이죠. 얘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어이였고요. 아이였다고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조사가 결합할 때 끝에가 이일 때 조심해야 되는 조사는 총 3가지 정도 있는데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중에 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서술격조사. 주격조사랑 형태가 아예 같기 때문에 양상이 아예 같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텐데 얘를 골라내는 거 어렵지 않다 쳐요. 근데 얘까지 구별하라고 할 줄 몰랐네요. 얘는 항목이 2가지인 걸 체크했으면 눈치 깠으면 괜찮았어요. 단모음 2로 끝나거나 아니면 끝에가 2로 끝나는 그 반모음 2의 구성이다 라는 건데 얘가 바로 2로 끝나는 단모음 2의 구성이었고요. 얘는 우이니까 반모음 2로 끝나는 구성이었다. 요걸 아는 게 중요했던 거죠. 얘는 이저이라 그리고 이저이니까 아무것도 붙이지 못하고 요 라의 형태가 붙었다는 내용이고요. 아라이라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라라는 발음을 내고 싶은데 앞에 있는 체열에 따라 이라는 발음이 이미 있으면 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맞는 내용이죠. 나머지는 그냥
1대1 대응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괜찮았다 하는 거였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여기까지가 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비문학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비문학에 일단 가나 지문, 북학 혹은 뭐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광고하고 싶진 않지만 김봉서 모의고사 2간 모의고사 있잖아요. 12회에 뭐 거의 비슷한 지문이 아예 가나 세트로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예열 지문으로 이걸 풀었기 때문에 뭐야 이러면서 풀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에서는 처음부터 그 내용의 흐름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저는 보통 문제부터 보라고 하지만 가나 지문은 무조건 가 지문부터 그냥 읽으라고 말하죠. 1문단에서부터 할 일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얘는 처음부터 힌트를 좀 많이 주는 지문입니다. 그냥 병렬적인 구조, 비교대조 하는 거잖아요. 가볼게요.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당하는 경험을 쭉 하다가 뭐 자세한 해설은 안 하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처음엔 요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북학론이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북학론이 되게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나? 짜증나겠는데? 했는데 정확히 1번 박제가, 2번 이동무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혹시나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게 딱 두 문단이길래 혹시 박제가 이동무인가 봤더니 역시나 박제가, 이동무 이러고 끝났죠. 자세한 내용을 막 본다기보단 그냥 박제가와 이동무가 어떻게 입장이 다를까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즉 키워드 파악을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다 키워드를 엄청 쓰면서 봤죠. 박제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청나라가 무조건 최고 존엄, 그냥 유일신이니까 그걸 무조건 따라야 돼. 조선 따위 뭐가 중요해? 무조건 따라야지. 그리고 이익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 청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도 이익도 추구하자고. 뭐 이런 이야기. 되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거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게 박제가 씨였어요. 근데 밑에 이덕무님. 이 이덕무님은 쭉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박제가는 그냥 느낌으로 쭉 밀어버리고 이덕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이덕무는 꽤나 실질적이고 꽤나 객관적인 입장이었죠. 그리고 꽤나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했고, 그냥 조선이 무조건 낮고 청이 높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청에서 배울 건 배우자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따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죠. 하지만 실학자다운 모습을 좀 덜 보이기도 했다. 약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얘기하면서 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도 조금은 보이긴 했다 하는 내용 정도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해 풀 수 있고요. 이해 풀 수 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박제가는 느낌으로 밀어버릴게요. 청의 부문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다. 이 중화라는 말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는데 저는 그 예열 지문 때문에 뭐 괜찮았고요. 어쨌든 간에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했다. 결국 중국 중심으로 우리를 흡수해버리자 하는 내용이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조선을 파악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청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또 지워주시면 돼요. 이덕무는 확인이 필요하죠. 5번 박제가는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덕무도 마찬가지인데 배울 건 배우자고 했으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3, 4번 중에 답이 나오겠죠. 3번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전 가서 확인했더니 첫 번째 내용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지워주시고요. 4번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마도 이 하지만 이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예된 의리를 중시하는 등 답은 4번이 나오겠죠. 나올 것에서 답이 나오게끔 구조가 조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지문이 뒤에 있을 거고 얘는 나름 할 만한 지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겁니다. 18번 평등견에 대한 입장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아닌 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무언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2번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하면 안 되겠죠? 3번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한다. 뭐 일단 느낌은 비슷한 것 같네요. 전 1차 필터에선 지우지 않았어요. 4번 중국인의 외향이 변화된 모습을 영에 대한 의리 문제 나오면 이건 평등견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왜? 하지만 이후에 이어져야 되는 내용이니까 4번 지워줄게요. 5번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저는 이거 어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지양은 지향의 반대로 싫어하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배타적인 태도는 배척하는 태도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조선의 독자성도 유지하고 청을 막 까내리지 말자고 하는데요. 3번이랑 5번 중에 뭐가 더 답이지? 하는 이젠 좀 더 자세한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봤더니
차이를 해소하면 어떻게 해요? 지워주시고요.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차이는 인정해야지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상대주의적인 태도죠. 그리고 나서 나지문을 봤더니 나지문은 시작됩니다. 18세기 후반에 중국군 이러면서 쭉 경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몇 개 밑줄 치면 갔던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상인 조직의 발전, 신용기관의 확대, 그랬구나. 그리고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혜 유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전 그러나를 보고 좀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왜? 그냥 이런 나열만 있으면 내용 정리하기 좀 짜증나는데 그러나 이후에 망했다 이런 내용이면 좋잖아요.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 저벌도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 이게 아마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 원인입니다. 체크가 필요해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저는 화작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걸려든 것 같은데 이 민간의 노력이 반대말로 보였어요. 정부의 노력과. 선택지에서 활용되죠. 실제로 이건 화작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기관이나 정부의 노력이냐 하는 것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에 성행하였다. 약화됐는데 왜 관계를 맺지? 해서 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시 읽었습니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하였고 사조직을 만들었고 그 사조직이 불법적인 활동에 이용되었구나. 그리고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그랬구나.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쭉 했지만 망했다. 결국 기억,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위의 말들을 아마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통치자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외국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왜? 아마도 북한 같은 느낌 아닐까요? 내부적인 문제가 막 생기면 오히려 많은 걸 배워와서 똑똑해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통치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전 그런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지나갔죠. 그런 다음에 19번 바로 가는 거예요. 기억. 저 실제로 썼어요. 근데 쓸 필요가 없긴 하더라고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어야 되는데 지워주는 거죠. 1번은 긍정, 2번은 객관적인 변화. 3번, 4번, 5번인데 이 중에 뭘까를 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3번,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 원인을 체크해놓으면 이렇게 편하죠?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돼요. 이제 반란의 위험성 증가라는 게 있었나? 아까 있는 거 보신 분도 있겠지만 까먹었다면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4번,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여기까지 보고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조정해서 추진한 정책들이 저는 운이 좋았다고 했었죠. 얘 보자마자 아닌 걸 알았어요. 5번,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킨 것이군. 이것도 본 것 같은데 봤더니 3번은 틀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사회적 유대의 약화 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이걸 맺었고 불법적인 활동을 해서 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어서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면 얘는 반란은 그냥 여기서 끝나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반란이라는 문제가 있기만 하면 3번은 답이잖아요.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5번은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중간에 비약이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20번,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위의 일부이다. 철저히 박제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를 하래요. 박제가는 보기의 내용에 뭐라고 썼을까요? 이런 보기가 나오는 것도 진짜 특이하죠. 본문의 내용을 확대한 듯이 제시할 거예요. 하루 종일 칭찬만 하겠죠. A와 나, A는 박제가의 생각입니다. 박제가는 A에서 말한 사람과 보기에서 말한 사람이 같아요. 그리고 A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요약해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기와 A는 언제나 같을 거예요. 입장이. 근데 나는 긍정적인 발전도 나오다가 그러나 이후에 부정이 많이 나왔죠. 그럼 이 부정적인 측면은 박제가가 못 본 걸 테니까 나에는 박제가가 보지 못한 현실이 있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1번, 보기에 제시된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 부합하겠죠? 지워주세요. A에서 제시한 뒷받침하겠죠? 지워주세요. 입장 같이 갈 거니까. 근데 3번, 나에 제시된 중국 교내교육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상행위를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이 교역의 양상은 그러나 이전의 내용이었지. 그럴 수 있어. 지워주시고요. 4번,
은에 대한 평가 어떻게 했는데요? 은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왜? 청나라 거니까.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했다? 간과했다는 건 무시했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죠? 이거 단어 놓치는 사람 잡아내려고 낸 문제네요. 답은 4번일 거고요. 5번 이건 정확히 평가원스러운 왜? 여기까지 사용했잖아요? 근데 요만큼의 내용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선택지 하나로 써먹어야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써먹는 내용이 됐고 확실하게 지워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6번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전 가와 나겠지 당연히 하고 문제 풀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4번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이후에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중에 망했다 하는 거랑 고정해놓고 긍정, 부정을 분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고 있었나? 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3번 나는 18세기 사회상을 시대적 아니잖아요, 그죠? 2번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비교대조 보고 바로 낚이면 안 돼요. 한계라는 건 나와 있지 않고 왜 설명하고 끝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말하고 끝났죠. 답은 1번인데 차이라는 게 열심히 뒤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작에서 이미 차이가 있다 라면서 두 가지를 소개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휘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답 뭐였지? 보존 도외시 그치지 않 답 3번이었네요. 그죠? 적절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 정도 첫 지문.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이게 헬 오브 헬이죠? 같이 해볼게요. 저는 얘부터 봤어요. 얘부터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면 할 일, 지문이 대충 몇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대충은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해볼게요. 1번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성립만으로 발생? 추가 합의 필요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것 같아요. 2번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다른 형태의 권리 뭘 제공하나?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했죠. 3번 예약상 권리자 예약?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약상 권리자라는 게 있고 본계약이 있나봐요. 본계약이 나중에 있고 예약이 먼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발생 여부까지도 결정? 이런 생각을 했죠. 예약상 권리자는 그 정도인가? 4번 급부가 이행되면 저는 참고로 급부라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급부는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급부예요.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저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급부 뭐 줄라고 계약을 맺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한데 확인한다 하는 정도. 5번 불법 폐기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 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면 약간 민사소송 느낌이고 형사적인 책임은 없나? 불법 행위를 했는데 왜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지? 불법 행위를 했는데 법을 어겼는데 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될까?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으로 봤어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봅니다. 채권은 권리예요. 채무는 의무죠.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어요.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놔. 채무자는 내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부이고요. 얘는 권리를 가졌죠. 뭘 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요. 얘는 응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다가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내용.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마도 1번 같은 내용을 말한 것 같네요. 추가 합의 같은 게 필요가 없나 봐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주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바로 예약이래요.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이게 일상의 예약이겠죠? 이게 뭐가 다른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에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처음에 예약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줄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을 아무리 정리해봤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처음에 이해하려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시도하겠지만 실패하겠죠. 그 다음에 보통은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당황했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좀 당황했지만 첫째, 둘째의 사례를 딱딱 주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약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얘를 가지고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해하셔야 돼요. 가봐요. 회사가 있고요. 업체가 있습니다. 회사는 뭐를 하냐면 공모를 하죠. 그러다가 선정돼요. 통지를 한다고요. 그때 예약이 성립된대요. 뭘 발생시키냐면 채권을 발생시킨대요. 채권이라는 건 권리예요. 뭐를?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예약상 권리자는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래요.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신청한 경우 선정됐대요.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이 예약의 내용은 뭔지 보여요? 이쪽이 채무를 지닌 거고요. 얘가 채권을 하는 거예요. 채권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때 급부의 내용은 무엇인가? 본계약 체결이에요. 왜? 이 업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급부죠.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럼 뒤에 나와요.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이거죠.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업체가 여기에 급식을 줘요. 근데 급식을 주는 게 급부 같잖아요. 얘가 채권자라고 볼 때 뭐를 또 받을 수 있냐,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얘가 요구하잖아요. 얘는 대금 납부. 이게 또 급부예요. 왜? 업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행동. 급식 줄게, 대금 줘. 마치 급식 갖다 주는 사람이 더 약간 일해주는 것 같지만 야 급식 줬잖아 돈 내놔 하는 거라서 대금 납부가 또 급부가 됩니다. 예약이라는 건 무엇인가? 다시 가보세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누가 채권을 발생시켰죠? 회사가 통지를 통해 채권을 발생시켰어요. 권리자를 탄생시킨다고요. 그 권리자는 바로 급식업체입니다. 급식업체는 이제 나중에 떵떵거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획득하게 되죠.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예약은 아마도 전화하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저 갈게요.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발생됐으니까 가서 행사하는 거죠. 발생된 걸 행사하는 거예요.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그때 본계약이 그냥 성립해버려요.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식사 제공은 급부예요.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죠. 권리자는 누군데요? 예약하는 사람. 이번엔 예약한 사람 그 자체가 채권자예요. 왜? 거꾸로 봤죠?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요구 능력자, 요구 권리자. 그게 바로 채권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식당이 채무죠. 이 사람이 여기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식사 제공이에요. 그게 급부죠. 되나요? 이거 가지고 이따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얘를 해결하는 중이었으니까 볼게요. 3번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발생 여부. 요구하는 거니까 권리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죠.
4번 확인할 수 없었다고요. 저는 실제 과정에서.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5번 불법행위 책임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번과 5번을 결정짓는 건 마지막 두 문단 읽고 결정지으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마지막을 쭉 읽다 보면 이따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대충 본다면 나왔죠? 누구든 어딨어? 누구든 유법성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답은 3번이 아리까리 하지만 답은 5번이 확실해지는 뭐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젠 각각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가서 자세히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미리 이해했던 요 경험이 그 다음 문제 풀 때의 어떤 과정을 좀 간소화 시켜줄 겁니다. 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예약이 아니래요. 얘는 예약이 아니고 두 가지의 예약인 것이 나와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것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뭐가 다른지 보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아요. 저는 얘랑 비슷하다고 봤죠. 식당에 예약하는 거. 그럼 뭔 차이일까? 기억봤더니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했다. 제가 볼 땐 이건 계약이 종결된 것 같아요. 얘는 전화로만 했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러 가야 바로 그때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이미 얘는 예약이 아니라 계약을 한 거죠. 기억은. 기억과 이 식당 예약 사이의 차이를 봤더니 돈을 미리 냈냐 안 냈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볼 겁니다. 1번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채권의 대상인 급부?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채권이 만약에 내가 예약을 했어요. 그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급부는 언제나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 2번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겠죠. 권리는 뭘 요구할 수 있으니까 기차 탑승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라는 걸 그런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예약한 사람. 예약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약이 아닌 그것을 한 사람의 권리겠죠. 지워주시면 되고요.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계약은 이미 성립됐고 행사 시점은 미래다. 왜? 채권의 행사라는 건 급부를 제공받는 거예요. 급부를 제공받는 게 뭔데요? 탑승입니다. 아직 안 탔으니까 틀린 말이 없네요. 4번 죄송합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계약 없이 그런 일을 왜 하죠?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 예약의 뜻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얘가 킬러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시된 예를 활용하래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얘가 바로 급식 얘기죠. 회사와 업체가 있습니다. 예약은 통지를 통해 발생되죠. 그럼 얘가 갑자기 권리자로 등극하게 돼요. 얘는 나중에 예약상 급부에서 얘는 어떤 급부를 나중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얘는 계약 승낙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즉 여기서의 급부는 예약 당시에 급식업체가 갖게 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잖아요. 되죠? 요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니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킨 예약. 얘 보면 어렵죠? D급부터 볼게요. 본계약상 급부는 뭐라고 했죠 아까? 계약을 할 때 내가 급식을 줄 테니 돈 줘. 여전히 이 사람이 이쪽이 채권자라면 돈을 내놔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답은 1번으로 끝납니다. 없음인 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왜? 예약상 급부는 아무것도 급부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난 이따가 나중에 가서 예약 완결권을 가질게 끝이에요. 급부라는 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상대방이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냥 권리 정도 가질게 이 정도예요. 예약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완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생겼기 때문에 당장은 할 게 없죠. 이러고 나서 예약하고 안 가서 노쇼 생기고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답은 1번이었습니다. 29번 얘는
미리 빠르게 풉니다. 갑, 을이 있고요. 중간에 병이 끼어들어요. 이 병이 타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얘는 구조가 보이면 문제가 좀 풀렸는데 정확히 이 두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두 문단에서 봐봐요. 을은 당사자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요. 그러다 그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근데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 돈으로 배상할 책무를 져요. 그게 바로 손해배상 책무예요. 다만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만이라는 게 있었고 다만 이후의 내용은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쪽은 괜찮아져요. 즉 을과 병이 지금 묶여있다면 을과 병 중에 한 명만 돈 내면 된다는 거죠. 쭉 보면 내용 구조가 다 비슷해서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다가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답은 4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봐봐요.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말도 맞고 그게 바뀌어서 손해배상 책무를 지는 것도 맞아요. 다만 병은 바뀐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배상 책무만 지녀야 돼요. 그리고 을과 병 중에 한 명만 배상을 하면 괜찮아지고요. 되나요? 얘 좀 빡세던데요? 뭐부터 지웠냐면 제가 얘부터 지웠고요. 근데 얘도 지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다가 얘는 좀 상가가 생겼으니까 좀 더 물리적인 거라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얘는 뭔가 똑같은 걸 받긴 받았는데 돈과 편지가 좀 다른 것 같긴 하던데, 자부심을 가지는 것, 얘는 실제로 가지는 게 아닌데 얘는 권리는 추상적이나마 실제로 가지는 거잖아, 이러면서 지우고 답을 2번으로 골랐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렵던데 저는 이런 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연 영상이라는 것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는 것은 무엇이며 얘는 왜 필요가 없는가? 없어? 이렇게. 2번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 그리고 렌더링 있으니까 vs 모델링 아닐까? 이런 생각. 바꿔치기 안 했을까? 화소값에 의해 결정.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 비례인가? 5번 병목현상이라는 건 원인이 무엇이며 발생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이 정도를 체크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했죠. 봤더니 처음부터 자연 영상 나와요. 자연 영상을 제끼고 시작하는 거라서 1번 선택지는 그렇게 준 거구나 하고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보면 모델링이 1단계니까 혹시나 두 번째 렌더링일까 봤더니 렌더링이다. 오케이. 모델링과 렌더링의 내용을 정리하며 각각의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부터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아요. 모델링의 내용 정리 해보세요. 그리고 렌더링의 내용 정리 쭉 하다 보면 3번 관찰 시점 그런가? 일단 얘는 제일 다른 게 얘는 3차원. 모델링의 느낌 파악은 뭐면 좋았냐면요, 본질, 변화 없음, 그냥 아예 그걸 그대로 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걔를 렌더링으로 가면 변할지언정, 실제 뭐 상황의 여건에 맞게 변할지언정, 모델링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형성하는 느낌. 그리고 삼각형 여러 개, 그리고 정점, 그리고 그 정점에 변화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이런 내용 정도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했던 건 하나씩이란 말이 중요하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해봐도 되고요. 3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얘는 2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모델링에서 찾아야 될까 렌더링에서 찾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일단 중요했고요. 두 번째, 모델링 예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렌더링 쪽에서 많이 찾아야지 생각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렌더링 쪽에서 보면 관찰 시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3D 영상을 재현한 화면의 형상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 해상도가 높아 연산량이 많아져 나옵니다. 많을수록.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는 분명히 체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또 지울 수 있었을 거예요. 병목현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맞아요. 병목현상은
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몰려가는데 통로는 요만큼이라서 차 막힐 때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2번인가 하고 봤더니 2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화소값 내용 나오는데 봐봐요.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이미 있고요. 거기에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으면 화소값에 따라 표면 특성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면 특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심지어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여기서 표면 특성이 지정돼서 그런가 봐요. 심지어 저는 이 기술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둘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답이 2번이더라. 모델링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예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고 이런 것들. 1번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그런 내용이 나오나? 본질적인 거라서 계산할 것 같은데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건 렌더링적인 측면이잖아요. 넘어가 본다면 적절한 거니까. 2번 삼각형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공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답은 2번이잖아요. 3번 하나에 함께 이게 그런가 하고 가보면 중요한 건 하나씩이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워주시면 4번과 5번은 렌더링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36번 나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37번은 답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느낌이었다면 36번에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CPU는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GPU를 쓰는데 GPU는 코어 여러 개. 근데 CPU보다 각각의 속도 느림. 근데 왜 빠르게 할 수 있나?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할 때 요런 원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효율을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있을 연산을 할 때 동시에 수행하는 연산의 코어 개수 많아지면 연산이 길어진다? 뭔 소리죠? 그럼 GPU를 왜 쓰죠? 2번 10개의 코어에서 하면 10개의 연산 명령어 1개로 하니까 빨라지는 거라고 했죠? 2번 지워주시고요. 3번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속도는 CPU와 같다. CPU보다 느리다고 했죠? 지워주시고요. 4번과 5번을 남기는 게 일단 첫 단계였는데 4번과 5번 중에 일단 5번에서 낚시가 있어요. 계속 이 지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연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송 시간. 전송 시간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송 시간은 코어에 여러 개 전송할수록 길어지겠죠? 답은? 얘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는 게 나와서 동시가 아니라서 조금 혼동이 왔을지도 모르지만 5번에서의 함정을 가려내면 답이 바로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7번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면 안 됐죠. 답은 4번. 되나요? 여기까지가 비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을 좀 같이 볼까요? 문학은 연계 체감이 높고도 낮은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현대시부터 볼게요. 이용학의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아예 틀려먹은 걸 제껴라 이랬죠. 주제로 아예 틀려먹은 걸 제끼는 거예요. 거부감 제끼고요. 두 대상 간의 긴장감 이런 거 제끼고요. 또 정적인 이미지 그런가 봤더니 화물차는 움직이죠. 제끼고요. 그 다음 4번 현실의 변화 가능성 이런 거 제끼고요. 답은 5번 그게 뭐든 간에 애달픈 심정은 괜찮잖아요. 대략적인 주제만 알면 그 대략적인 주제랑 아예 반대되는 것들을 제낄 수 있다고요. 44번을 풀기 전에 이 시를 모르니까 45번 가서 봤더니 그냥 고향 아름다운 농촌 그리고 그걸 그리워한다. 아마도 그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씩 그리는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에이 처음에 봤던 방향성이랑 안 맞아요. 봤더니 그냥 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전 그래서 고향 말고 인간 뭐야 이거 해가지고 봤더니 인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쭉 봤더니 얘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 즉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맞다는 건데 과연 그런가? 같기도 하고 어딨어?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여 병렬적이죠? 뭐를 뭐로 느꼈다가 아니라 뭐랑 뭐 중에 뭐 몰랐다 혹은 마치 뭐 같은 물소리였다. 오히려 자연을 더 부각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누군가 자신을 불렀는지 물소리인지 몰라요. 답은 2번이었죠? 그 다음 얘는 보기 가지고 방향성 잡아서 문제 바로 풀어버리는 거 되죠?
45번에 그냥 고향 그리워야 돼요. 가는 후졌긴 해. 근데 그리워. 나는 후지지 않았어. 그리워. 끝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귀환에 대한 기대,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얘기는 보기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내용이겠죠. 아예 반대되는 다른 내용이 없다면 보기의 방향이 어긋나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풀이였습니다. 그 다음 고전 세트. 전 순서대로 안 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3인곡 나온다고 몇 분들이 예상하셨는데 진짜 나왔죠. 그리고 예, 많이 봤을 시조일지도 모르겠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맨날 이런 거 많거든요. 착각하는 거. 창밖에 와샥와샥 소리가 나서 니메시가 나가보니까 아이고 난초핀 지름길에 낙엽 소리였네. 어즈버 유한한 한마는 간장이 창자랑 간이 다 끊어질까 한다. 죽겠어.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얘기예요. 착각해서 더 빡치고 그리워. 이런 내용이죠. 가는 3인곡이라 공부가 됐다 생각하고 그냥 풀어볼게요. 공부가 됐다는 것의 전제는 고전 시간은 다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원망 제껴주세요. 임금님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선 그래요. 2번 의지를 단정하는 구나 한오라 이게 의지형이 아니죠? 그래서 형식이 안 맞아요? 지워주세요. 3번 매화는 동일시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헤란을 봤더니 헤란, 해경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그냥 깔려있는 배경이라서 또 아니죠. 다음 4번 무슨 일인가 무수일고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영탄적 어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짧으니까 낙엽은 반가운 대상이 아니죠. 지워주시고요. 답은 5번. 실제로 전 문제 풀 때 뭐까지 쓰면서 풀었냐면 독백적 어조 있잖아요. 이게 가 기준으로 vs 송민곡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선택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대화체가 아니면 다 독백적 어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30번, 39번 가. 천상의 시간은 영원하고요. 지상의 시간은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빨리 간다.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남. 답은 5번. 이렇게.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온다. 라는 건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3인국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추운 것이 가는 듯 고쳐온다. 계절이 빠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고쳐라는 게 다시란 뜻이죠. 그 다음 40번 나와 다인데 아마도 다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금방 끝나버릴 테니까. 두 가지 고요를 얘기해요. 그건 요 글에서도 마찬가지죠. 몸의 고요함이 외적 고요함이고요. 여기가 마음의 고요함이 내적 고요함이에요. 이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죠. 그냥 길가집에 살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초당에 비어서 볏집을 덮고 흙을 사왔더니 조용히 살만했대요.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더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이러면서 고요함을 추구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대로더래요. 흙집이? 볏집이? 뭐가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략 이후에 살던 시절은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 학문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을 잊을 수 없고만은 다시 살 수 없다. 갑자기 단호해요. 그런 다음에 그릇을 새 것을 찾고 사람은 옛 것을 찾는데 이 집은 사람에 가깝대요. 왜? 그리우니까. 근데 또 그렇지만 이래요.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함으로 살고 싶지는 않대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새 집을 지을 건데 새 집은 조용한 임원에 지을 것이다. 그곳에 지을 건데 이름은 똑같이 하겠다. 누군가는 왜 고요한 곳에 또 추가적인 고요함을 얘기하냐? 그게 군더더기 아니냐? 라고 했지만 고요한 데다가 또 더 고요해지면 찐 고요함, 제대로 된 고요함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하는 작품이더라고요. 답은? 요거만 간단하게 제껴주시면 할 수 있죠? 답은 5번이었죠? 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단어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평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 외적 고요는 이미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그걸 어렵다고 여기면 군더더기라고 여기지 않겠죠. 이미 외적 고요만으로 괜찮다. 혹은 아예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고려되지 않은 말이거나 아니면 고려됐다면 외적 고요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여야 될 텐데 군더더기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상하죠. 외적 고요만으로 충분하니까 군더더기가 되는 거니까요. 되나요? 어쨌든 간에 뭐 외적 고요, 내적 고요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말했겠죠. 왜 군더더기를 하냐. 이렇게. 답은 5번.
41번 가와 다를 비교해라. 가는 3위 인곡입니다. 저 같으면 3위 인곡 기준 잡아서 풀 것 같아요. 외양이 변하는 상황에 안타까움. 뭐 늙었다? 에 대한 내용인가? 뭐 살려놓기가 좀 그렇죠? 다에 대한 생각이 바로 나니까 지워주시고요. 2번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 뭔 소리죠? 3번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공간을 부재하는 대상. 이렇게 가와 다의 공통점을 얘기할 거라면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답은 3번 임을 그리워할 거고요. 그리고 집을 그리워하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다. 답은? 되게 중요하죠 이게. 다시 살고 싶어 한다.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좀 어이가 없는.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워하지만 살고 싶진 않는다. 않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었네요. 그 다음 현대소설이 저는 좀 빡세던데요. 보기를 정리하면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보기가 딱 정말 수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기의 각각 항목에 내용이 딱딱딱 대응돼요. 첫 번째 청각 인식 차이, 그 다음 과거 경험 후각화, 그리고 시각을 통한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 그 다음에 전쟁의 실상을 처음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 이것도 시각인가 보죠.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번민은 행동을 통해 제시할 겁니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다? 이건 더 힘들어졌다? 아니면 극복을 시작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체념 상태를 흔드는 거니까 아마도 극복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왜 이렇게 탁탁 맞는다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 청각에 대한 이야기가 인식 차이, 체념 및 고립된 어떤 모습을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그 다음 뭐였죠? 과거의 경험을 후각화해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건 과거인가 봐요. 그런데 두부정적 하다가 또 맥이 풀렸다? 그건 너무 인식 차이가 심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다? 그러다가 과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중간에 뭐 나오냐면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이제 감각의 극대화가 되는 순간이겠죠. 뭘로? 시각으로. 근데 그러다가 웃어요. 체념해야 되는데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그랬더니 전혀. 그러다가 대단하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위험이 시작되고 싶더군. 되게 객관적인 판단만 하고 체념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중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중략 때 체념은 이미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죠? 현실에 대한 체념 드러냈고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 그게 바로 노인에 주목하면서 생기는 사건이잖아요. 결국 노인이 뭔진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또 찾고 추구할 것인가? 아니야, 노인은 힘드니까 추구하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했더니 노인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걸 찾으려고 애쓰고 있더라. 되나요? 그걸로 읽는 거였어요. 22번 A와 B 회상 장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전달 말이 안 돼요. 나 거리니까. 2번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괜찮죠? B 현재형 시제 그런가 하고 바로 찾으면 돼요. 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3, 4, 5를 안 받아. 23번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이 사람 이름이 남이었나? 어이없죠? 답은 1번. 끝나요.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는 건데 음료수는 이미 거기서 떨어져 우리가 데려다 주러 가는 음료수를 뭐 보충해 주러 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공격을 안 받죠. 위기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결혼할 계획 안 밝혔죠. 그리고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동감을 느낀 적이 없죠. A와 B. A는 뭐죠? 모든 사물. B는 노인의 물건. 되나요? 아마도 매력적인 오답은 5번 정도? 5번이랑 1번 중에 고르는 건데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변함없는 모습만 있지. 오늘도 중단될 것을 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낚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그것이 못하고 날 믿고 있다. 여기 보고 낚시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였고 그냥 오늘도 변화된 모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 예감한다 말이 안 돼요. 답은 1번이었고 상실했지만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25번 얘는 이걸 기준으로 딱 끼워 맞추게 쓰면 딱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생겨서 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에서 그 경험 안에서 체념을 안 해요. 감각의 극대화만 있고 체념을 안 한다고요. 체념 현실인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나방 보면서 웃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정도? 그 다음 얘는 익숙할 거라고 믿고 싶은데 안 익숙하다면 뭐 읽었으면 됐겠죠? 근데 읽는데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 쭉 나오는 느낌일 거예요. 읽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만 맨날 나오는 이런 내용일치 유형 있죠?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얘는 이게 중요한 게 승상부인 이 사람이 안목이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사건에서 말 사건에서 이미 끝났고 화초 사건은 그 이후라고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였죠.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네요. 33번 얘가 좀 빡센데 보기가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무조건 보기가 절대적 기준이다 라는 말만 생각하면 따라라락 지워지고 이런 말은 없어요. 답은 5번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본 친구들이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능은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난 거고요. 잘했어요. 잘했고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틀려도 돼요. 물론 뭐 대학 갈 걸 제가 책임져 줄 건 아니라서 뭐 막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실수하고 그래도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상황을 좀 받아들이면서 약간 그 이후의 상황의 즐거운 점들을 좀 생각하며 약간의 어떤 정신승리적인 극복을 하고 이제 좀 미래를 살아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뭐 어떤 말로도 잘 못 본 친구들은 위로가 안 될 거고 잘 본 친구들은 뭔 말을 해도 어차피 기쁘겠죠. 1년 동안 국어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마무리를 위해 영상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내년에 뭐 다른 친구들과만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번 연도에 제 영상 본 친구들과는 함께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또 열심히 저는 국어 공부 하러 본분에 충실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안녕.